제가 준비한 내용은 좀 그냥 교양 강의 정도 좀 그런 분위기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떤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걸어왔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신생아하게 걸어왔던 그런 것들을 한번 그냥 주마 간사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렇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 신생학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네오네이톨로지인데요. 네오네이톨로지 또는 이제 신생학을 하는 사람이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네오네이티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1960년대까지 쓰지 않았던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1960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런 샤퍼란 분이 이제 교과서에서 디지즈 오브 더 뉴버는 교과서에서 처음에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는 조금 신생아학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로 미국의 그 소아과학회에서 이 신생아학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제 서브보드죠. 그게 네오네탈 페리네탈 메디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런 서브스털 스페셜티 시험이 75년에 이루어졌고, 이때 이제 최초로 이제 355명의 이제 신생아학을 전공한 네오네티스트들이 이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우리가 뭐 오경준 교수님께서 상과적인 면을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조금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52년에 이제 런던에 퀸 샤롯 하스피털이라는 곳이 처음에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최초의 어떤 여성병원, 머터니티 호스피털이 돼 있고, 이 산모들이 분만 전에 우리가 임신하고 있을 때 정기적으로 와서 체크를 지금은 당연히 받고 있죠. 프리니탈 이기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1915년에서 24년 사이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립이 됐고, 이제 28년부터 이제 프로그레스 테스트가 이제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탈 어세스먼트가 관심이 많았죠. 사실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 상과의 영역이긴 하지만 1821년에 처음으로 이제 하트 사운드로 청진기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청진기가 나온 게 181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이제 신생아한테 적용을 이제 했고요. 1906년에 이제 보통 아인토벤이 이제 1901년에 이 케이지를 발명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한테 사용한 게 이것도 1904년, 5년 요때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되자마자 바로 이제 태아한테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탈 디스트레스나 이런 뭐 이제 텀도 쓰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많이 쓰는 익스터널 토커 다이너모미터 이런 것도 1950년 전후로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가장 뭐 잘 아시다시피 1953년 아프가 점수가 처음으로 이제 아프가에 의해서 버지니아 아프가에서 이제 점수가 도입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뭐 피터 하트 레이트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뭐 벌스 그런 태아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방법이 이제 60년대쯤 생겼고, 이제 80년대 들어가면 이제 도플러 스터디가 이제 도입이 됩니다. 산 분말에 대해서는 1500년에 이제 시색을 저희가 하는데, 1500년에 처음으로 이제 살아있는 산모한테 이제 이게 시행됐다는 보고가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인텐셔널 시색, 그러니까 의도된 시색 델리버리는 1910년이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가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로 유테라인 세그먼트 캐슬런 섹션이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되고, 최근 이제 56년에는 이제 백큐um 익스트랙터가 이제 임상에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부터 1950년 20세기 전반에 우리 그런 태아와 그다음에 플라센탈 가스 익스체인지에 대한 어떤 이론들이 정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옛날 얘기인데, 우리가 에페스가 아마 로마 시대인 것 같죠. 로마의 에페스라는 곳에 이제 소라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참 놀랍게도 1400년 동안 이분의 어떤 그런 책에 나온 내용이 거의 유럽의 어떤 산과 이런 것들을 다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옛날 분인데도 뭐 포달릭 버전, 그다음에 오스트럭트 레이버, 멀티플 제스테이션, 피터 말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이 책에 자세히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년 동안 영향을 줬고요. 서양의 어떤 산부인과학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 챕터가 하나 있는데, 키울 만한 신생아를 어떻게 우리가 레코그나이즈 하느냐 이런 챕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어떤 그런 우리가 아픈 상태가 안 좋은 신생아의 바이어빌리티를 어세스하는 첫 어떤 문헌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왔고, 그렇지만 이제 1900년대까지 와서도 아까 오경쌤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이 영국이나 웨일즈 지방에서 보면 이 이 산모의 어떤 사망의 50, 70%가 분만 중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50, 70% 달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나마 이제 그것도 이제 주로 이제 그런 메디컬 어텐션이 엄마한테 가 있지 태어난 신생아한테 이제 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난 신생아한테는 사실은 적절한 치료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신생아 사망률은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그 보통 분만은 이제 미드와이프가 했죠. 이제 우리가 미드와이프가 했는데 이게 아까도 강의 나왔지만 이게 영국에서 이 점차 이제 한 1600년, 1700년 때가 되면 이게 남자 피지션, 남자 의사들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체인벌린 더 엘더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프랑스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영국으로 이주를 했고 거기서 의사가 돼서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여러 가지 이런 도구, 겸자, 폴셉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보라 3대쯤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되면서 뭔가 디피컬트, 뭔가 어려운 분만에 이제 이분이 개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분뿐 아니라 또 여러 또 사람들이 또 나왔고 또 이런 비슷한 도구가 또 개발되면서 이 점차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여자 중심, 여성 중심의 어떤 미드와이프에서 남성 중심의 어떤 피지션, 그 메일 그 미드와이프로 좀 이렇게 전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아까 오영승 교수님 보여주신 거는 오히려 반대로 나왔지만 사실 산과 이런 디피컬트 딜리버리에 있어서 어떤 아웃컴은 월등히 이 남자 의사들이 개입했을 때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산모들은 가능하면 게인 산모들은 오히려 조산사가 아니라 어떤 남성 어떤 그런 그 산부인과 피지션한테 분만을 받길 원하는 그런 추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가 있었고 또 하나 저희가 우리가 신생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리서스테이션이죠. 그래서 리서스테이션 보면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예전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거의 이제 죽다시피 하는 애기들, 거의 늘어서 나오는 애기들한테 이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비팅, 때렸다는 얘기죠. 쉐이킹, 흔들고 옐리, 고함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뭐 무슨 고함을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연기를 불어넣고 찬 아이스 콜드 워터에 아기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문을 벌려서 거기다가 연기를 집어넣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제 한 1900년대 50년대까지 계속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버지니아 아프가가 이제 여러 아프가 점수를 만들었지만 이분이 또 하나 한 게 뭐냐면 그 전까지 우리가 오로가스틱 튜브를 통해서 산소를 줬다고 합니다. 트라키아도 아니고 이 스토먹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아기를 살려낸다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했다는데 이분이 이제 버지니아 아프가가 이거는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이제 이런 것들은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버지니아 아프가의 유명한 우리 버지니아 아프가 선생님께서 이제 1953년에 아프가 점수를 이제 소개를 했죠. 사실은 별거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임상적 어떤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아기의 그 5가지 측면에서 점수를 0, 1, 2를 매기는 건데 이게 뭐 대단한 건지 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환자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환자의 상태에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을 컨시스턴트하고 유니폼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게 아기의 상태가 객관화되다 보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어떤 신생아의 어떤 리세스테이션도 뭔가 어떻게 체계화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한 분이 되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을 하면 대개 이제 인큐베이터를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의 역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 몇 명의 이제 큰 파이오니어들이 있는데 이분도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타니어. 이분이 그 프랑스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이 파리 동물원을 자주 갔는데 파리 동물원에 가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그 프랑스가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온 새들을 부화시키는 부화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사람한테도 이게 조선하한테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요 마트이란 분이 그 주의 총 그 동물원 관장이었는데 이분한테 한번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냐, 이런 것들을 사람한테 쓸 수 있는 거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제안해서 이분이 만든 게 요 초기 모델, 뭔가 이제 물을 끓이고 이제 공기가 순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고 요 부대인이라는 사람은 이 타니아의 제자입니다. 이분도 산부인과 의사인데 어시스턴트로 돼 있고 이분이 이제 조금 더 개량된 형식의 위에는 유리로 돼 있고 아기를 볼 수 있고 좀 더 이제 물을 끓이는 방법을 좀 더 단순화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병원의 한 공간에 인큐베이터를 쭈루루 설치해 놔서 최초로 이제 뭐 어떤 조산아들을 좀 이렇게 한 곳에 보는 그런 개념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타니어 분이 참 그 미래를 내다보는 분인데 사실 이 개비지 피딩을 이분이 개발한 거라고 합니다. 인큐베이터뿐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이 고무 튜브를 애기 스토막에 넣고 이제 우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이거를 개비지 피딩이라고 불렀다 그러고 인큐베이터하고 개비지 피딩을 이제 씀으로써 아주 현격하게 어떤 프리텀 인펀트의 서바이벌이
향상된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두 개만 해도 상당히 많은 애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그런 역할을 했고, 이분은 참 옛날 사람으로서 참 대단한 건데 바이어빌리티의 어떤 데피니션을 103, 180일, 그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24주입니다. 그래서 24주 정도 됐을 때 우리가 바이오빌리티 있다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 역사는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이 1898년에 이제 델리란 분이 시카고에 있는 그 이 병원, 뭐 사라 모리스 호스피털의 병원에 아마 그 산부인과 선생님인 것 같은데 인큐베이터 몇 대를 좀 늘어놓고 우리가 거기 인펜트 프리머추어 베이비 인큐베이터 스테이션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병원에서 만들었다 그러고, 아주 초기 상태에 이제 초기 상태 NICU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데 이 콘이란 분이 이제 인큐베이터 역사에 나타납니다. 이 콘이란 분이, 이분이 프랑스 분인데 그 처음으로 베를린의 그 박람회에서 6명의 프리텀 인펀트를 우리 인큐베이터 안에 놓고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전시. 뭐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마치 무슨, 그래서 실제로 아기를, 왜냐 처음에 이제 아기를 둘 생각은 안 했는데 아기를 실제로 거기다 둬야 뭔가 실감을 줄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예상치 않게 대성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독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영국, 뭐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그런 박람회, 이 쇼죠, 쇼. 그러니까 이 프리터 인펀트 인큐베이터 쇼를 했는데 이게 너무 인기가 있어갖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1940년까지 애뉴얼로 코니 아일랜드라는 그런 유원지가 있거든요, 뉴욕 근처에. 거기서 애뉴얼로 이런 그 베이비 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펀트 인큐베이터 쇼를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엽기적으로 흘러가는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사실은 뭐 우리가 그 자기는 의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그 프랑스에서 19세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유럽에서 의사로 했다고 그러지만 그 19세의 나이로는 사실은 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이인데 이분은 어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약간 좀 사기 기질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인큐베이터의 또 역사 또 중요한 분이 헤스란 분인데, 이분은 이제 시카고에 있는 아까 같은 병원에 이제 그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조금 더 개량된 형태. 요거는 실제로 전기를 사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이렇게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사이즈도 작고 좀 더 효율적인 인큐베이터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병원에 한 그 부분에 여러 대의 인큐베이터 설치해서 최초의 NICU를 만든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엔바이러먼트 컨트롤하고 에이셉틱 테크닉 사용하고 피딩할 때 뭔가 체계적인 어떤 어프로치를 하는 이런 것들을 최초로 했고, 아마 상당히 이 뭐 궁합이 좋았던 것 같은데, 여기 헤드 너스가 이제 이분 에이블린 룬드이너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뭐 하여튼 잘 맞았겠죠. 뭔가 맞아서 아주 그 현격한 프리텀 인펀트들의 서바이벌 레이트가 아주 현저히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전 세계에서 시카고의 이 NICU, 시카고 초기 상태 NICU가 상당히 좀 어떤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만든 요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인큐베이터가 이제 에어쉴드가 이제 가장 좀 그 잘 알려진 이제 메이커인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에어쉴드를 저거 필두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1930년, 50년에 인큐베이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70년대, 80년대 가면 이제 트랜스포터 인큐베이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 40년대 같은데 결국 이제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이런 최신식의 인큐베이터까지 이런 식의 역사가 흘러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그런 그 아까 그 엽기적인 좀 그런 내용이 있는 거는 아마도 이제 이때가 1900년대 초가 어떤 이런 기계공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한 것들이 어떤 앞으로 우리가 뭐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부풀어진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 인큐베이터라는 건가 어떤 과학 문명의 어떤 최첨단의 어떤 그거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 이미지를 받아들여져서 상당히 그런 어떤 인기, 파퓰러리티를 얻었던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소가 있죠. 또 산소가 중요하죠. 사실 보면 산소가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산소를 생각보다는 1920년까지는 산소를 별로 안 썼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의 어떤 혼합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이산화탄소가 아무래도 호흡 자극을 하니까 실제로 1940년 정도 들어와야 이제 실제로 리버럴하게 이제 산소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이게 인큐베이터가 되고 G2 피딩이 되면서 애기들이 많이 살았는데 많이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긴 거죠. 피딩을 어떻게 할 거며, 그다음에 sepsis나 에프니아나 여러 가지 뭐 레스피레이터리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애가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ROP가 대두가 됐는데 ROP가 이제 그런 어떤 딱 밀폐된 인큐베이터를 사용하고 산소로 막 이제 사용하게 되고, 이때만 해도 산소는 무조건 좋은 거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주 그냥 무분별하게 투여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망막증이 생겼고 미세망막증이 이분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스티브 원더란 가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조산하러 태어나서 요 망막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다. 1,400 몸무게가 1,401.4kg라고 그랬나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망막증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은 이제 그 인공 우리가 NICU에서 자주 쓰는 이제 벤틀레이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산부인과 의사인데 브런데라고 하는데 최초로 인투베이션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어떤 금속 재질로 된 이 튜브를 만들어서 엔도트리카 튜브 만들어서 인투베이션 했다고 그러고 라링고스코피 없이 맨손으로 인투베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 두 손가락으로 입을 벌려서 트라키아에다 이제 그런 인투베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해서 수많은 벌스 아스픽시아 환자를 살렸다고 그러고요. PPB를 포스트 프레시 벤틸레이션 넣어줘서 그리고 실제로 한참이나 지나서야 지금 보면 1879년, 1896년인데 이런 원시적인 형태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이거 바람 넣어주는 거죠. 이걸 트라키에 넣어가지고 포스트 프레시 벤틸레이션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18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되고 요거는 이제 똑같은 건데 이제 발로 이제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게 1890년도 되면 사실 기계공학적으로는 어때요? 뭐 되게 증기기관차도 다니고 뭐 증기 방적기도 있고 뭐 어떤 여러 가지 기계가 나오고 좀 더 지나면 비행기도 나오는데 이 의료에 있어서는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참 의료는 여러 가지 공학이나 그런 것들이 참 나중에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적인 상태의 어떤 벤틸레이터가 이때 이루어진 거고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NICU에서는 신생아에 대해서는 이런 벤틸레이터를 하는 것들이 어떤 정형화돼 있지 않고 그냥 뭐 그냥 스포라딕하게 그냥 우리가 좀 길게 한번 이 벤틸레이션 해줬다 이 정도의 보고가 있었고 197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CPAP이 가능해졌습니다. 네이저 CPAP 그리고 한 70년대 이제 중반쯤 되면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예전에 썼던 인터미트 밴드트 벤틸레이터 셀프가 가능하고 기계 호흡이 가능한 셀프가 있으면서 거기 기계 넣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고 이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NICU에서 이제 인공 호흡이 이제 벤틸레이터 케어가 가능하게 된 거고 이제 1970년 80년 가면은 이제 하이프관시 벤틸레이터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뭐 90년대 가면은 이제 컴퓨터 우리가 그 CPU 그런 컴퓨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이제 아주 그 미세 공정 어떤 아주 작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공학이 이제 발달되면서 이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페이션트 트리거라든지 볼륨 타겟팅 그다음에 뭐 논 인베시 벤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우리 NICU에서 트랜스퓨전 되게 많이 합니다. 아까 산모도 많이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도 사실 블러드 트랜스퓨전 없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어렵죠. 근데 여기 보면 아까 이것도 말씀하셨고요. 우경준 선생님이 18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고 이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 수혈을 한 게 1908년. 그 이분이 랜드슈타이너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사진이고 이제 저 연세가 드셨을 때 사진인데 사실은 이제 랜드슈타이너가 ABO 타이핑을 할 때까지 그 전에도 수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결국은 이제 사망하게 되죠. 왜? 안 맞으니까 ABO를 몰랐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 ABO 타이핑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면서 1907년부터 제대로 된 수혈을 할 수 있고 1908년에 최초로 신생아에 대해서 이제 수혈이 이루어졌는데 얘 보시면 아빠의 레이디얼 아테리하고 아기의 판미탈 베인을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수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주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1908년에 했는데 이 카레온 분이 1913년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랜디 스타이너가 궁금하게 생각한 거죠. 분명히 ABO 타이핑을 내가 발견해서 그걸 적용해서 트랜스퓨전 하는데 왜 일부는 페일할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고민하다가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이제 RH 프로타입이 있다는 걸 또 알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1940년 이후로는 우리가 안전한 수혈을 하게 된 거고 아마 의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의사를 한 명 꼽으라 하면 이분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H가 나오면서 우리가 기존의 예전의 병들 우리가 몰랐던 거 이 에리스토블라스트 피탈리스도 상당히 치명적인 병이죠. 이거 원인을 알게 되면서 이제 심토마틱 트리트먼트도 가능해지고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방까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발견이 점차 지식이 축적되면서 실제로 어떤 환자의 치료, 그다음에 예방까지 이어지는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이런 그 혈액형에 관련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현대 신생아학에 이제 가능해진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주 작은 사이즈 어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서 어떤 그런 어떤 매니팩처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고 되는 겁니다. 그 소아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NIC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저희도 이제 소아과 교수님이 이제 병원에 있는데 이 하버드 의대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1941년에 이제 피디아틱 서저리 디파트먼트가 생겼다 그러고 초대 이제 그 체어맨이 라드란 분입니다. 라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드입니다. 그러니까 라드 밴드라고 하는 그 말로테신에 있을 때 그분이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때 최초로 이제 그 하버드 메디컬 매사추 제너럴 합스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왜 필요하냐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바로 이 전만 해도 뭐 우리가 아마 토끼로 많이 연습을 하나 보죠. 우리가 토끼 수술도 잘하는데 굳이 이런 걸 갖고 뭐 우리가 뭐 소화를 따로 이렇게 뭐 디파트먼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하버드에서 최초로 먼저 이제 선도적으로 이걸 했고요. 그다음에 NICU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헤스란 분, 우리가 시카고에서 이제 헤스란 분이 처음으로 어떤 어떤 초기 단계 NICU를 만들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의 NICU는 그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20세기 후반까지 그 NICU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 일본, 뭐 그다음에 뭐 대만,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도 어떤 특성에 맞는 자기네 특성에 맞는 NICU가 이제 설립되고 점차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오규진 교수님도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제시해 주신 것도 결국 이제 RCT를 통해서 된 건데 최초의 미국의 RCT가 신생아 대상이랍니다. 이것도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실은 현대 의학은 우리가 한의학하고 구별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가 에비던스 베이스죠. 그냥 우리가 경험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죠. 뉴욕에 있는 그 이제 이 병원에 이제 이보 실버맨이라는 분이 그 ROP가 있는 애가 있었답니다. 자기 동료였답니다. 바이오케미스트 교수의 아들인데 얘가 이제 1200g 미만인 1200g이었는데 아주 심한 ROP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ACTH를 투여했는데 뭐 근거는 있었겠죠. 이래서 좋아질 거다. 뭐 아무래도 엔티 인플라메토리 효과를 바랐겠죠.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서 이분이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분이 이걸로 안 끝나고 이걸로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냥 이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이거 효과 봤으니까 다음 환자도 이거 써야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이분이 랜덤하이즈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했는데 너무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거죠. 효과가 있기는커녕 사이드 이펙트만 잔뜩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게 안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 치료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구나. 그래서 이분이 어떤 RCT를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어떤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우리 20세기 후반의 의학의 발전은 이제 RCT가 이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ROP의 어떤 그런 치료에 있어서 산소를 충분히 주고 또는 충분히 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제한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지금 이제 ROP가 상당히 이제 줄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구자적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의학이 발전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흐름이 이제 RCT가 이제 백본이 되고 이분은 이제 영국의 코크레인 분 잘 아시지만 이런 통계학자인데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하고 이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RCT를 모아서 이제 시스테미틱 리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함으로써 이제 뭔가 좀 어떤 또 체계적으로 어떤 기존의 RCT가 있는 거를 좀 더 어떤 통계적 방법으로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메타 아나리시스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 리뷰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많이 좀 제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1980년대 들어가면은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클리니컬 데이터를 모으고 클리니컬 리서치를 어떤 멀티 센터로 이제 우리가 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생기면서 어떤 신생아학의 어떤 그런 발전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제 코리안 네오네탈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우리도 여기 이제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신생학을 얘기하면서 설펙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발전인데요. 그래서 1903년에 이런 하이알렌 멤브레인 디지즈라는 게 처음으로 보고가 됐고 그 다음에 이 1940년, 50년에 걸쳐서 HMD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이 RDS에 대한 어떤 클리니컬 디스크립션이 이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은 몰랐던 거죠. 이제 병리학적 소견도 이제 밝혀지고, 근데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1955년에 패티란 분이 어떤 펄메 이데마 또는 렁 익스트랙트에서 설펙턴트라는 게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피스 텐전을 낮추고 폐에 되게 필수적이다. 그러다가 59년에 에이버리하고 매드란 분이 이 HMD 기존에 알고 있던 HMD의
설펙턴트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64년대에 만난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그 패트리고 이분이 에이벌입니다. 이분이 두 분이 이미 만나서 이제 우리가 안 거죠 그 전에. 그래서 결국은 이 기초의학의 발전과 그다음에 이분은 이제 임상의사죠. 이분은 실제로 회진 도는 분입니다. 아마 이분이 잘못한 것 같고 이분이 이제 해명해주는 아니다 뭐 잘못한 거 아니다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무섭게 좀 째려보고 계신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분은 NIC에서 환자분은 의사 선생님이죠. 그런데 어쨌건 이 기초의학의 발견을 접목을 시켰죠. 그래서 결국은 설펙턴트란 게 우리가 부족했고 RDS 원인은 이게 부족이다. 그래서 설펙턴트를 이제 나중에 보충 치료가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어떤 전기를 마련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신생학의 가장 큰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가 해주는 분이 이분이 되겠습니다. 에이버리. 그리고 이제 일본에 이제 여기 참여하게 되는데 최초로 이제 약을 만들어서 설펙턴트 만들어서 사람한테 투여한 거 일본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후지와라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에 투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걸 증명을 했고 그 란셋에 당시에 실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실제로 우리가 설펙턴트가 나와서 이제 실제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신생학의 지분을 갖게 된 것도 이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90년대부터는 이제 커머셜 설펙턴트를 쓰게 됐고요. 요건 이제 약간 상과적 내용인데 좀 다른 얘기인데 73년에 리긴스라는 분이 이 산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스테로이드를 주면 이런 RDS가 준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연구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쓰게 된 거는 1995년입니다. 5년인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우리가 또 레슨이 있냐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분명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랜덤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면 한 30개 정도 나왔을 때 이미 효과가 있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 나머지 70개는 별로 안 해도 되는 연구인데 그 당시에 만약에 시스템 리뷰가 보급이 됐다고 그러면 30개 정도 연구에서 이미 시스템 리뷰를 결론 짓고 더 이상의 이제 불필요한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20년 동안 걸린 게 상당히 의학에 있어서 어떤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리뷰라는 중요성 그것들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지식이 어떤 퍼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떤 갭 여러 가지 날리지는 있지만 실제로 임상에 적용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을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보여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제가 이제 그 2003년에 펠로우로 했는데요. 지금 2021년이니까 이제 18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생학을 한 것도 이제 우리가 신생학을 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좋게도 뭔가 신생학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신생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어떤 그런 뭔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한 치료가 있다 그런 건데 아까 말씀드린 RDS 그다음에 저희가 1999년대 이제 나이트리 옥사이드가 PPH에 쓰게 됩니다. 둘 다 사실 사망하는 병입니다. 치료가 안 되면. 근데 아마 신생학을 지금 신생학을 보고 계시는 쌤 다 알겠지만 눈앞에서 이 약을 쓰면 갑자기 정말 죽어가던 아기가 살아나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PPH는 치료 안 되면 사망하는 병입니다. 근데 나이트리 옥사이드 쓰게 되면 눈앞에서 바로 아기가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쫙 어울리는데 fascinating이라고 정말 쓸 수 있는데 정말 그런 경험을 합니다. 환자 앞에서 이 약을 썼을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그래서 아마도 신생아를 하게 된 여러 선생님들이 아마 이 RDS하고 PPH를 치료하면서 이제 그런 내가 신생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선생님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가 상당히 우리 신생아학에 있어서 브레이크트루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정영 교수님 강의도 나왔지만 우리가 이 하이퍼솔미아 그 상당히 그 2007년부터 저희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원래 있던 치료입니다. 쓰레기통에서 다시 건져냈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버렸던 치료인데 이제 현대 의학의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아스픽시아 환자 있으면은 정말 예후가 나빴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면서 정말 너무 나빴던 아기가 나중에 생각보다 외래에서 아웃컴이 좋은 걸 보고 아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치료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시나지스라는 약 이게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그 아기 치료 잘해서 뭐 BPD 있는 애들 이제 퇴원시켜 놓으면 뭐 퇴원할 때 저희가 이제 뭐 간호사들하고 의사들하고 환자들하고 되게 기쁘게 뭐 인사하고 그러죠. 정말 뭐 고생했고 뭐 이제 우리가 기쁜 날이죠. 퇴원 날이. 근데 불과 겨울철에 퇴원하고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아기 새파랗고 다시 오는 거죠. RSV 인펙션 돼서. 그래서 이럴 때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공들여서 키운 아기가
불과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그렇게 와서 사망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허탈하죠. 근데 정말 이 이야기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RSV 걸려서 사망한 경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도움이 되는 정말 고마운 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아직 이거는 뭐 와닿지는 않는데 우리가 BPD나 이런 것들 예방해서 최근에 어떤 화두는 논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처음에 인투베이션 최초로 했던 그분부터 이제 흘러왔지만 이제는 어떤 인투베이션은 물론 꼭 필요하도 있지만 가급적 인투베이션 안 하고 논 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을 이제 우리가 장기간에 이제 호흡 보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언제까지 보통 23주 얘기하죠. 근데 22주도 이제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이거를 우리가 보더 바이오부터를 정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22주, 23주, 24주, 25주 미국 교과서 얘기입니다. 25주도 이제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얘네들이 정말 아주 큰 생존했을 때 어떤 그런 모비디티, 특히 이제 뉴럴로지컬 모비디티 갖고 있는 애들이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 보호자들한테 팔리에이티브 케어를 옵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 같은 경우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23주 넘거나 400 넘으면 당연히 저희는 무조건 인텐시브 케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호자한테 옵션을 안 줍니다. 근데 뒤에도 나오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맞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90세 뭐 100세 되는 사람한테는 옵션을 주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소아니까 앞으로 잘 산다고 생각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극 치료하는데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우리 아기들이 나중에 성인 됐을 때 또는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어떨 건지 퀄리티 오브가 어떨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떠냐?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같은 신생아 세부 전문의하고 소아외과가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아까 뭐 정영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직은 주상기 의료 이런 것들이 지역화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산부인과 선생님들을 또 소아과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셔갖고 그때 이제 어레인지가 돼서 이제 병원을 병원을 이제 어레인지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히 좀 돼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생존한 애들은 좋은데 사망하는 애기들은 그냥 사망했다고 하지만 생존했는데 심각한 후유장을 갖고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대책이 없거든요. 여기 뭐 오랫동안 뭐 병원에 입원하고 그다음에 뭐 한번 이런 아기가 집안에 발생을 하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다음에 아기 가질 생각도 못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한 뭐 장기 입원 재활 치료나 시설 의료비 사회적 이런 것들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옵션을 우리가 안 줄 거면 적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거 부모한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의 어떤 뒷감당, 백업은 돼야지 우리가 보호자한테 치료하자고 하지 그런 것도 못 해주면서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는 거는 좀 위선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